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IS 실연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어 온 업종이죠. 바이오 제약업에 대해서 신용평가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권 투자자에게 바이오 제약사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준비해 주신 평가사실 유준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지난 11월과 올해 9월 발간하신 이슈 리포트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채권 투자자에게 바이오 제약사란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동안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 제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특히 작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제약사가 매출액에 있어서도 기존 제약사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바이오 제약사는 채권 투자자에게는 못 먹는 감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죠. 바이오 제약사, 바이오텍, 바이오 벤처,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신약 개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제약사도 사업 모델에 따라서는 채권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투자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사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또 채권 투자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까지 주요 바이오 제약사들이 어떻게 커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제약사인 셀트리온 그룹, 삼성그룹 바이오 부문, 또 SK그룹 바이오 부문의 성장 과정은 어떠했나요?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담당하는 셀트리온과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할 계획이어서 합병이 완료되면 통합 셀트리온은 개발, 생산, 판매를 모두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 바이오 부문의 대표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SK그룹 바이오 부문은 합성원료의약품 CMO 업체인 SK팜테코와 합성신약을 개발하는 SK바이오팜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의 생산시설에 2018년에 인수한 아일랜드와 미국의 생산시설을 통합해서 2020년에 SK팜테코가 출범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신약 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의 자세한 성장 과정은 보고서 중에 파트 1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오 제약사라고 하면 기존 제약사와는 다른 회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약사를 크게 4가지, 전통제약사, 종합제약사, CMO 업체, 신약개발사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약사별 사업 모델은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를 스스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제약사, 그러니까 국내 대형 제약사는 의약품을 주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상업화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 능력과 영업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약사를 종합제약사라고 정의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빅파마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통합 셀트리온도 종합제약사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제약업 방법론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이런 제약사들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주력 품목의 특허 보호 기간이 종료될 때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하는데요. 이후에 연구개발 성과와 또 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지, 즉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팜테코와 같은 CMO 업체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의약품 생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주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제약사 대비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신약 개발 실패와 관련한 리스크를 지지 않고
독보적인 생산 기술과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출 경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MO 업체가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프로파일은 일반적인 제조업체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약 개발사는 채권 투자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고 신약 개발이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 상환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낮은 가능성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도 막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와는 달리 채권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에만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기존과 다른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사들이 최근에 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R에서도 최근 바이오 제약사를 실제로 평가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네, 작년 11월 리포트 발표 시점만 해도 바이오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저희가 유효 등급을 보유했던 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월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8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신규로 평가하면서 커버리지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기존과 사업 모델 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실 때도 새롭게 고려하실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제약업 평가 방법론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실제 평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의약품 유통업체로 판단해서 코퍼리 서비스 신용평가 방법론이 적용되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설립 이후 아직 3개년 재무제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평가 일반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타 국내 대형 제약사하고 리스크 프로파일은 유사하기 때문에 2021년 결산 실적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제약업 또는 코퍼릿 제조 신용평가 방법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업체라서 코퍼릿 제조 신용평가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네, 모두 바이오 제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신 방법론이 다 다르네요. 처음에 제시해 주셨던 4가지 구분별로 다른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신 걸까요? 네, 먼저 CMO 업체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제약사와는 다르고 일반 제조업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코퍼릿 제조 신용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신약개발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영위하고 있는 매출 발생하는 사업에 따라서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소규모 신약 개발사의 경우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요. CRO나 또 의약품 도매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코퍼릿 서비스 신용평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중에서 남는 것은 종합제약사인데요. 종합제약사는 기존 KR이 포괄하는 국내 대형 제약사들과는 또 차이가 있어서 기존의 제약업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별도의 평가 방법론 제정도 고려하고 계실까요? 바이오 제약사를 위한 별도의 방법론을 작성하기보다는 종합제약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약업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종합제약사의 특징이 KR의 제약업 신용평가 방법론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 대형 제약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현저하게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제약사의 특징을 반영해서 제약업 신용평가 방법론의 현행 사업 항목인 품목군의 질 및 생산 능력,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 등의 평가 요소를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 바이오 제약사에게도 제약업 신용평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제약업 평가 방법론의 개정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이오 제약사의 현행 매핑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 항목의 재설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목군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 제약사는 특히 거대 제품 수가 적고 품목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획일화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거대 제품 수와 상위 5개 품목 집중도를 품목군의 질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은 정량적인 기준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정성적인 판단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전통 제약사하고 바이오 제약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각각에게 적합한 별도의 매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 역량을 위한 평가 요소를 연구개발 실적 및 파이프라인,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약업 신용평가 방법론에서는 연구개발 실적 판단을 위한 세부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 CDMO 등을 통해서 다른 제약사들하고 협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상황들 모두를 세부 평가 지표에 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성적인 판단이 보다 중요한 연구개발 실적 및 파이프라인, 이 부분을 하나의 평가 지표로 분리하고 연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비용을 또 하나의 평가 지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평가 방법론의 개정 방향을 미리 알려주시니까 바이오 제약업계의 리스크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KR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